책임할당하기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서 협력을 시작하는 주체는 메시지 전송자, 그쵸? 메시지 전송자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협력이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건 그 메시지를 받은 객체가 적합한 책임을 진다는 것,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는 걸 책임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의 의도에 적합한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 네, 맞죠. 메시지 송신자는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할 수 없다. 네, 이것도 맞는 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캡슐화로 이루어진 객체가 있다면 그 해당 메시지가 어떤 객체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거의 책임을 지는 그 객체가 보내주는 응답값만 받게 되면 됩니다. 저 메시지 수신자가 깔끔하게 캡처를 해야 어떠한 가정도 메시지 송신자가 할 수 없게 되겠죠. 클라이언트, 이거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메시지를 전송하는 클라이언트의 의도. 보통 저희가 말할 때 메시지를 전송하는 건 객체다라고 너무 의미를 한정 짓는 것 같아서 조영원님께서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지면서 좀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클라이언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적합한 이유는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것,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단순히 객체 지향 안에서 객체, 그러니까 자바에서 클래스로 구현하죠. 클래스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에서도 메시지를 전송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역할이 개념이 먹힌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서버에게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서버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값을 보냅니다. 이것도 협력이겠죠? 메시지를 보내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라고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협력이라는 문맥 안에서 책임을 결정해라.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전송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죠. 메시지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객체에게 전송해야 되냐, 수업의 어떤 부분에 전송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협력이라는 문맥 안에서 책임을 결정하는 거죠. 자, 메시지를 수신하기로 결정한 객체는 메시지를 처리할 책임을 할당받게 됩니다. 네, 이전 장에서도 많이 언급한 내용이고 계속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GRASP 패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한 글자씩 읽었어요. 자, 올바른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객체에게 올바른 책임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설계를 한 게 꼭 정답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설계를 많이 할수록 좋은 설계에 대한 안목이 늘어날 텐데, 그게 진짜 다양한 관점이고 그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신 개발자 선배님들이 더 좋은 설계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적은 것 같습니다. 객체에게 책임을 할당할 때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원칙들을 집합을 패턴 형식으로 정리한 것. 이게 GRASP 패턴에 대한 정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제가 이해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전문가 패턴. 이거는 이전 장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객체는 여기 있죠. 책임을 수행할 정보를 알고 있는 객체에게 책임을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책임을 수행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그러면 객체의 속성들에 먼저 구현하고 그 속성들을 알고 있는 객체에게 이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존에서 말하던 책임지향 설계가 아닌 데이터 중심 설계로 돌아간다는 뜻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조용원님께서 역시 이 부분을 잘 캐치하시고 이제 저희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바로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를 누구에게 줘야겠다라는 정보도 책임을 수행할 정보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메시지를 어떤 객체에게 요청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각이 보이잖아요. 각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좀 근데 좀 더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화 객체가 있고 상영이라는 좀 상영이나 도메인을 가진 뭐 상영 객체가 있을 텐데 금액을 가진 영화 객체가 이제 다른 할인 정책들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야지 상영은 뭐 가격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할인 정책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결국 영화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니까 결합도가 한 단계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좀 이따 낮은 결합도에서 설명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객체를 아니 객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어떤 객체에게 보내야 될까라는 좀 명확한 개념이 잡혀 있거나 좀 그렇게 유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을 보고 그런 객체에게 줘야겠다라는 정보를 가지는 것도 책임 수행할 정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객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객체를 알고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계산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 아까 바로 밑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객체. 뭐 할인 정책에서는 뭐 할인 정책에 대한 거를 해줄 거야라고 다른 객체를 알고 있는 경우죠.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계산해서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전문가가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속성을 알고 있어야 그러면 데이터 중심의 설계를 해야 정보 전문가 패턴이 성립하는가가 아니라 꼭 데이터를 반드시 저장할 필요 없이 다른 객체를 알고 있기만 해도 정보 전문가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책임 지향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 패턴 협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정답은 없다라고 한 것 같아요. 협력이란 건 어떤 설계가 맞는지 정답은 없고 협력은 이제 설계하는 문맥이니까 문맥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보 전문가 패턴은 전문가의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이죠. 누가 메시지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한 예시가 좀 적합할 것 같은데 예매라는 도메인과 영화라는 도메인 두 객체가 서로 할인 정책에게 메시지를 요청할 텐데 누가 더 그 메시지를 요청하는데 적합한 객체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낮은 결합도와 높은 응집도 패턴인 것 같습니다. 낮은 결합도 패턴은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와 수신하는 객체 간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결합도가 더 낮은 객체와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낮은 결합도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결합도가 더 낮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 즉 상용 객체가 아니라 금액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용화 객체가 더 할인 정책이라는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결합이 더 적을 것 같다, 결합도가 더 적을 것 같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되는 그런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수 있는 게 낮은 결합도 패턴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높은 결합도 패턴 봐볼게요. 서로 다른 이유로 변경되는 책임을 짊어지면 응집도는 낮아진다. 서로 다른 이유로 변경되는 책임을 짊어지면 응집된다.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조건문에 따라 호출되는 객체가 다른 경우. 어, 조건문에 따라 호출되는 객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 조건문에 따라
호출되는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호출되는 객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객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고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객체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응집도가 낮아지는 거는 아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응집도가 낮다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기능이나 데이터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뭉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안에 뭉쳐져 있게 된다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 서로 다른 객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 객체에게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정보를 담을 그릇인 속성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게 되니까 응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의 이유에 따라 클래스를 분리해야 한다. 그쵸. 아마 높은 응집도 패턴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변경의 이유에 따라 클래스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적용하면 높은 응집도 패턴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변경되는 경우 아까 조건문에 따라 구분하는 것처럼 by sequence라는 메소드가 있고 by period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메소드는 서로 변경의 이유가 다르겠죠. 이 by sequence라는 메소드는 순서 조건이 변경됐을 때, 그러니까 순서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질 경우 구현이 변경될 텐데 기간에 의해 수행되는 메소드들은 기간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질 경우 구현이 변경되면 구현이 변경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시점에 변경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클래스의 응집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다다르게 됩니다. 클래스 안에서의 변경의 이유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초보 개발자일 경우 더더욱 변경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변경의 이유를 찾기 어려운 개발자 준비생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조영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변경의 이유를 찾는 걸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인스턴스 변수가 초기화되는 시점을 살펴본다입니다. 인스턴스 변수가 초기화되는 거는 보통 생성자를 통해 인스턴스 변수를 많이 초기화하잖아요. 응집도가 높은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모든 속성을 함께 초기화합니다. 생성자를 할 때 모든 그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한 번에 초기화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서로 다른 시점에 초기화되거나 일부만 초기화된다는 것은 응집도가 낮다는 증거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생성자뿐만 아니라 다른 셋업 메서드를 통해 아니면 리스트 같은 경우에 add 해당 속성 그런 메서드들을 통해 초기화된 이후에 나중에 추가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메서드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응집도가 낮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메서드들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 자, 모든 메서드가 객체의 모든 속성을 사용한다면 클래스의 응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메서드들이 사용하는 속성에 따라 그룹이 나뉜다면 클래스의 응집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메서드들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때 그 메서드가 해당 속성의 모든 속성들이 이용한다면 그 속성들이 하나의 메서드에 다 같이 사용된다면 응집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서로 그러니까 뭉쳐진 거니까 그 객체가 잘 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메서드들이 사용될 때마다 그 그룹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면 가령 시퀀스 메서드를 호출할 그 시퀀스 메서드에 대한 로직을 수행할 때는 시퀀스에 대한 속성만 사용하고 피어리어드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요일이나 기간 정보에 대한 속성을 사용하는 등
그룹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그 응집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자 패턴. 협력에 참여하는 어떤 객체에게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책임을 할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용에서 예약이라는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상형에 대한 객체와 예약에 대한 객체를 서로 비교했을 때 서로 그 공통되는 속성들이 많아요. 상형에 있는 속성들이 예매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 이제 그런 관계를 두 객체가 연결됐다고 볼 수 있고 그 객체가 서로 결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체를 생성할 책임을 상형 객체가 그러니까 예약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책임을 상형이 상형 객체가 책임을 지는 게 결합됐으므로 가장 맞겠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어떤 객체에 할당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게 창조자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형성 패턴. 이거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많이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로 많은 예시를 들었던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동일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렇죠? 동일한 인터페이스의 메시지에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객체들을 만드는 것이 다양성 패턴에 맞다고 봅니다. 변경 보호 패턴. 변화가 예상되는 불안정한 지점들 식별하고 그 주위에 안정된 인터페이스를 형성하도록 책임을 할당하라. 변경이 많이 있다면 뭐 메소드명이 바뀌거나 메소드가 추가될 텐데 뭐 다른 경우도 많겠죠. 아무튼 그런 예시들을 들었을 때 안정된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된다면 다른 객체가 메시지를 보낼 때 안정된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들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보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고 그 인터페이스 안을 보호안에 숨겨져 있던 구현체들은 이제 변경 보호 패턴이라는 패턴을 적용시키면서 좀 더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변경 보호 패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턴들을 적용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는 것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설계를 시작할 때 도메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서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 단계에 하는 게 도메인 개념. 출발하기. 출발점이라는 키워드도 적어놨네요. 책임을 할당하는 객체들의 종류 관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도메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은 설계를 시작하기 이전 단계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설계를 시작하기 이전에서 완벽한 도메인 모델을 통해 완벽한 설계를 진행하고 완벽한 구현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도메인 개념의 진정한 목적은 어차피 올바른 도메인 모델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실제 코드를 구현하면서 얻게 되는 통찰이 도메인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메인 모델을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설계를 위한 전 단계로서 설계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설계를 할 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보고 그 메시지에 적합한 객체들을 서로 만들 텐데 그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떤 주제, 어떤 도메인에 대해 생각을 해야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도메인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 응집도 저희가 이제
객체의 전반적인 응집도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그 객체 안에 있는 한 개의 메소드조차도 응집도를 낮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메소드 응집도의 키워드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절차지향적 로직에 대해 설명했는데 절차지향적 설계가 아니더라도 객체지향 설계에서도 이제 충분히 개발자의 코드 짜는 스타일에 따라 절차지향적 코드를 작성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메소드 안에 여러 가지 객체와 결합하여 응집도가 낮고 결합도가 높은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절차지향적 코드를 만들게 되면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뭐 변경이 필요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기 어렵고 뭐 로직만 수정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 확률도 높고 로직의 일부만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고 이런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은 중복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코드를 몬스터 메서드라고도 하고요. 자, 만약에 메서드 응집도가 높은 메서드를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메서드를 수정해야 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가 각자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서로의 메서드가 각자가 응집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어떤 메서드를 수정했을 때 다른 메서드에게 퍼지는 효과가 적어지게 되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게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메서드들을 나눌 때 메서드 명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그 메서드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작은 메서드로 주어진 메서드는 마치 주석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서드가 하나가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들이 작아지게 되니까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겠죠, 메서드에. 자, 그렇게 되면은 마치 주석을 나열한 것처럼 해당 메서드 이름이 하나의 주석이 된 것처럼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되게 됩니다. 오버라이딩을 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하나의 메소드가 책임지는 그 양이 적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뭐 여러 개의 메소드를 합친 거 아니라 하나의 메소드에 대해서만 뭐 오버라이딩 하게 되니까 훨씬 쉽게 되겠죠. 자, 이름을 잘 지었을 때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메서드를 분리하고 나면 퍼블릭 메서드는 상위 수준의 명세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메서드들을 분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메시지를 응답하는 그런 메서드가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메서드는 이제 프라이빗 조건 수정자로 보호되어진 캡슐화되어진 메서드들을 호출하게 될 텐데 그러면 메시지에 응답하는 메서드는 퍼블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퍼블릭 메서드는 상위 수준의 명세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숨겨진 메서드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게 주석인가 싶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제 코드를 메서드명을 보게 되니까 상위 수준의 명세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메서드가 작아지게 되니까 한 가지 이유에서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닌 한 가지 이유에서만 변형되게 되고 응집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상 5장 정리를 마치겠습니다.